안녕하십니까. 이번 장에는 프로그램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시간 계속 온라인 동영상 수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지엽지만 좀 참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건강은 하시죠? 지금 저도 거의 집을 떠나서 나다니질 않고 그냥 두문불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나가보고 웬만하면 저도 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그래 드네요. 자, 이번 장에 서비스 대상자 선정인데요. 주차로는 6주차 1차 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회 문제 분석을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기법으로 분석을 했고요. 이어서 그 사회 문제를 분석을 한 후에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관찰법이라든지 사례조사라든지 또는 간접 이러한 자료조사 등으로 욕구조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더 이제 다음에는 그러한 조사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전체의 흐름이 사회문제 분석, 욕구조사, 이제 좀 더 좁은 의미로 범위를 좁혀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장까지 왔습니다. 이번 장은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 학습 목표는 교재에 있듯이 첫 번째로 표적 집단 사후 계산법을 파악하고 이해합니다. 두 번째로 표적 집단 사전 계산법의 일반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해 파악하고 이해합니다. 이것은 사전 계획 계산법 안의 일반 집단, 표적 집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간단한 개요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하게 될 사람이다. 여기 말씀하듯이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직접적 수혜 대상 집단을 확인하는 단계이고요. 즉 최종적인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과 목표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 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하는 목적과 목표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을 우리가 서비스 대상자 선정 안에 다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프로그램 기획의 한 과정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늘 차트마다 나오듯이 목차가 나오네요. 첫 번째, 표적 집단 사후 계산법. 두 번째는 표적 집단 사전 계산법. 이런 순서대로 배우게 될 텐데요.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문제의 성격과 원인, 그리고 규모가 밝혀지면 구체적으로 누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죠.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문제 집단의 분포를 분석하고
표적 집단을 찾아가는 방법, 즉 표적 집단 4호 계산법과 표적 집단을 먼저 찾고 규모를 계산한 뒤 그 분포를 분석하는 방법, 즉 표적 집단 사전 계산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인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조사 등의 자료를 이용해 문제 집단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론인 표적 집단 추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표적 집단 4호 계산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4페이지가 되겠네요. 예, 이것은 문제가 그 사회에 또는 어느 정도 심각하게 지역사회에 심각하게 퍼져 있는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대상자로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문제에 대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후에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특정 집단, 즉 사회 집단 내에 퍼져 있는가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대상 집단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집단들을 분류하여 어떻게 심각한 상태가 놓여있는지를 표로 작성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즉 매트리스 작성을 해가지고 그 표를 한눈에 보고 문제점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즉 정의된 문제를 가진 전체를 한 집단으로 보고 대상 집단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있지만 문제를 가진 전체 집단을 어떤 성격을 부여한 집단으로 분류하여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표로 작성하여 대상자를 찾는 게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밑에 매트리스 즉 표를 한번 볼까요? 예. 어떤 지역사회의 인구 집단별 범죄 발생 현황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관찰법에서 나오기는 좀 힘들고요. 우리가 간접 조사할 때 여러분 행정 자료, 즉 뭐 경찰서 자료라든지 검찰청 자료 그런 데서 2차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만드는 도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분해 보시면 위에서 밑으로 청소년, 성인 남성, 성인 여성, 노인 이렇게 구분이 되었고요. 자, 구분해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절도, 폭행, 도박, 풍속사법 이렇게 분류를 해서 범죄 발생 현황을 한번 자료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기획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느 대상을 주로 해야 되나요? 청소년 빨간 숫자로 나왔을 때 739건이 지금으로 제일 많은 청소년 집단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줄여서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도박 문제를 한번 보면 도박 중에서 가장 제일 많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획한다는 것을 이 자료가 지금 설명할 수 있네요. 네, 여러분 오른쪽에 깔때기가 보이시죠? 깔때기 보면 간단하게 일반 집단, General Population, 뭐 위기 집단, At Risk Population, 표적 집단, Target Population, 클라이언트 집단, 클라이언트 포플레이션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맨 마지막 밑에 단계인 클라이언트 집단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 배웠던 표적 집단 사후 계산법은 문제 집단의 분포를 분석해서 표적 집단을 찾아가는 방법이었고요. 이번 시간 표적 집단 사전 계산법은 표적 집단을
먼저 찾고, 표적 집단을 먼저 찾고 규모를 계산한 뒤에 그 분포를 분석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보면 인구학적 정보를 기초로 다른 사회 조사 자료를 이용해 문제 집단의 규모를 추정하는 거죠. 자, 인구학적 정보를, 인구학적은 여러분 경제개혁은 옛날 지금 기재부나 그 다음에 통계청에 그게 기초로 해가지고 다른 사회조사 자료는 예를 들면 여러분 행정조사라 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조사 안에 경찰서에서 는 자료, 검찰청에서 나온 자료, 이런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문제 집단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인데요. 대상자의 문제의 정도와 프로그램 배경 이론에 적합한 대상인지를 고려하고 법률과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는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즉, 논리의 바탕을 두고 사전에 표적 집단의 개념을 정하고 그 분포와 그 규모를 추정하면서 좁혀가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떤 배경에 이 적합한 대상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위에 우리가 인구학적 정보를 자료나 사회조사 자료 등에서 고려해가지고 찾는 일반 집단들을 이 대상이 되는지도 해봐야 되고, 법률과 관련의 규정에 적합한지도 검토를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즉, 논리성의 바탕을 두고 사전에 표적 집단의 개념을 정하고 그 분포와 규모를 추정하면서 이제 서서히 좁혀가는 방법입니다. 이 집단들의 개념을 우리가 일반 집단, 위기, 표적, 클라이언트 이렇게 개념들을 자꾸 정해가면서, 그리고 그 분포를 줄여가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대상자 선정이죠. 대상자 선정을, 논리성을 바탕을 두고 이렇게 지금 좁혀가면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추정하면서 좁혀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일반 집단, 여러분 오른쪽에 깔때기 보듯이 위기 집단, 그 다음에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집단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제 이 깔때기로 만들어진 이런 4단계의 그 이론들은 주로 타보와 피네겐의 이론들입니다. 1980년대에 나온 이론들이죠. 아까 앞에 말씀을 다 드려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건 간단하게 일반 집단은 전체에 우리가 모집단이라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다시 좀 줄여서 위기 집단, 거기서 좀 더 줄여서 표적 집단, 마지막에 클라이언트 집단 나오는 것을 지금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교재 95페이지 표적 집단 사전 계산법 중에 일반 집단 제너럴 포퓰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포괄적인 인구 집단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클라이언트가 속해 있는 관할 지역 또는 행정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에 관련된 전체 대상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이것은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전부 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즉 모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인의 문제를, 치매 문제를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이 안에, 그 대상 안에서 노인의 문제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전체 38만 2천명. 그러면 전체 노인 인구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38만 2천 명이 모집단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재 96페이지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 집단 그 밑에 있는 위기 집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집단 중에서 프로그램에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일반 집단의 사람보다 좀 심각한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좀 이따 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일반 집단 중에서 프로그램으로 다루고자 하는 사회 문제에 취약하거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인구 집단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특정한 개입이 필요한 사람들을 추정해서 산출을 해놓은 건데요. 여러분들 이게 일반 집단은 그 지역의 전체의 모집단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조금 약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조금 범위를 좀 좁혀놓은 그런 상태인데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노인에 대해서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한다, 기획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치매 발병률을 5%로 적용해서 산출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까 부산광역시 65세 인구를 아까 2008년도 10월 기준으로 값보셨죠? 거기에서 부산광역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전체 38만 2천 명에서 치매 발병률을 5% 적용해 본다면 그러면 5% 안에 드는 위기 집단의 인원은 19,250명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일반적인 모집단, 일반 집단에서 조금 치매 발병률을 5%로 간다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집단으로 약간 일반 집단보다 좀 더 심각한 집단이 위기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표적 집단 사전 계산법 중에 표적 집단 타켓 포퓰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깔때기를 보시면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교재 9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두 번째 있는 위기 집단에서 또 한 칸 밑이죠. 하위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인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위기 집단의 하위 집단으로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자격 요건을 갖춘 집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는 여러분들이 일반 집단은 그 모집단 범위에서 거기서 다시 치매 확률로 예를 들면 5% 적용했을 경우에 위기 집단을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다시 표적 집단을 또 더 추려서 만들어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 프로그램 수혜 대상이 되는 건데요. 표적 집단의 규모는 프로그램의 이론, 수행기관의 자원의 한계,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개입 전략,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기 집단 내에서 표적 집단을 결정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모집단, 일반 집단에서 다시 줄여서 위기 집단을 만드는데 거기서 또 하위 개념을 또 줄여서 이제는 표적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개입을 할 그 전략을 짠다든지 대상자의 특성이 어떻다든지 이러한 프로그램 서비스가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에 맞게끔 범위를 지금 줄여놓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할 경우 치매 발병률 5%를 적용한 위기 집단이 19,250명일 때 위기 집단 내에서 중증의 치매 대상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대상자로 한정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5%의 치매 발병률 5%의 범위에서 위기 집단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좀 더 줄여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중증의 치매 대상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조금 난처한 위험하죠. 이런 부양가족이 없는 대상자 우리가 한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표적 집단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의 지침이나 기관의 인력과 재정 상태로 한정할 경우에 이렇게 표적 집단을 더 위기 집단에서 더 줄여서 표적 집단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클라이언트 집단이네요. 예, 이것은 표적 집단의 하위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죠. 즉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할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표적 집단이 그 대상자인데요. 표적 집단이 어떤 서비스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접근한 접근성이나 서비스 제공의 그 거리상이라든지 제한으로 인해서 다 표적 집단이 클라이언트가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실용적 수용성이라든지 윤리성, 클라이언트의 능력 등 이렇게 해서 직접 대상자를 이제 확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용적 수용성은 프로그램 수행 인력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규모의 클라이언트 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이미 정해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인원이 2명이다. 그런데 옛날면 5명이 요구하는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2명과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미 그 기획하는 단계에서 대상자의 인원은 이미 확정을 해둬야 되는 것이죠. 다음 윤리성입니다. 클라이언트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참여에 자발적이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을 선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갖게 되는 의무를 수행하고 일정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클라이언트가 참여가 서비스 이 프로그램에 참여가 좀 자발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의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능력인데요. 프로그램의 참여로 일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능력, 즉 인지, 정서, 행동적 능력과 자원을 갖춰야 된다. 자,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수행을 하고 결과를 이제 피드백을 할 때 일정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클라이언트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인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없다면 예를 들면 이것을 치매의 프로그램을 한다면 행동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만약에 없다면은 여러분 이게 클라이언트의 이 프로그램이 효과는 없는 것이죠. 예를 한번 볼까요? 표적 집단 사전 계산법의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보면 어떤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해서 웰리빙 프로젝트의 대상자 선정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대상 구분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여러분 깔때기를 상상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반 대상, 위기 대상, 표적 대상, 실인원수, 이게 클라이언트 집단이 되겠죠. 실인원수가. 자, 봅시다. 일반 대상, 부산 직할시에 거주하는 전체 노인 인구가 30만 3,936명이다. 자, 여기에서 위기 대상으로는 어떠한 구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 중 수급 노인은 4,328명이다. 다 여기서 더 줄여서 이제 표적으로 들어오면 위기 대상 중에는 어떠한 아파트에 거주한 독거 노인이 87명이다. 자, 독거 노인으로 표적 대상을 줄여놨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말씀한 본인의 자발적 의지라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을 사람만 다시 골라야 되는 거죠. 실인원수, 즉 클라이언트 집단이 되겠습니다. 표적 대상 중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노인이 10명이다. 그럼 최종 프로그램의 서비스 대상자는 선정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이젠
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요약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표적 집단 사후 계산법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 표적 집단 사전 계산법을 배웠습니다. 표적 집단 사후 계산법은 별 중요하진 않은데, 두 번째 표적 집단 사전 계산법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집단이 있고, 두 번째는 위기 집단, 세 번째는 표적 집단, 네 번째는 클라이언트 집단,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간단한 개요를 설명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먼저 일반 집단은 해당 문제나 욕구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장 포괄적인 대상 인구 집단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지역이나 국가 내에 거주하는 전체 국민이 될 수 있으며, 문제나 욕구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 전체 인구 집단이 되기도 합니다. 즉 전체의 모집단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위기 집단은 일반 집단 중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하고자 하는 문제에 특히 노출돼 위험이 크거나 욕구 차원에서 높은 욕구를 가질 수 있는 인구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런 집단의 규모는 일반 집단에서 문제나 욕구가 발생하는 비율을 통해 추정합니다. 다음 표적 집단을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드리면, 앞에 위기 집단 중에서도 특히 문제에 대한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거나 우선적인 욕구 충족이 수행되어야 할 인구 대상을 먼저 선정하게 됩니다. 일반 아닌 위험 집단 중에서도 표적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욕구조사 방법을 활용합니다. 지역사회 욕구조사,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2차 자료, 즉 행정자료, 지역사회 복지계획, 사회지표조사,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표적 집단의 수를 추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클라이언트 집단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집단은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비스,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프로그램의 직접적 참여자를 의미합니다. 표적 집단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표적 집단에 해당되지만 접근성의 문제나 자신의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죠. 표적 집단에 해당되어도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선정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프로그램 대상자인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선정된 이후에 많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프로그램 개발자는 클라이언트 집단의 선정 기준, 우선순위, 모집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 집단은 설명이 좀 길죠.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클라이언트 집단은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 집단은 표적 집단에 해당되는 인구 집단에서 프로그램에 대해 우편,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면접이나 사정을 통해 모집합니다. 특히 모집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의 보호를 통한 동의 과정을 당연히 포함하여야 하죠. 클라이언트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 기준, 우선순위,
대한 절차는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에 순환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집단은 표적 집단 중에서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집단입니다. 즉, 클라이언트 집단은 제공하게 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로 가능한 한 참여 욕구가 전제되어야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로 인하여 표적 집단 전체가 클라이언트 집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여 최종 결정을 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칠 시간이에요. 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제6장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교재 한 번 정도는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